제가 미국 시장으로 옮긴 이유도 박스피에 갇혀서 이 상법 개정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법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느냐가 논란인데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님을 모시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고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국장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상법을 개정해서 서학개미가 다시 뭐 국내로 돌아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림짐작을 해본 건데 아마도 이렇게 법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네. 서학개미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그 미국의 증권 시장이 여러 어떤 관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따라서 집 나간 개미들이 다시 이제 국내 시장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정 서학개미가 된 것은 주가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것이지 또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지 법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펀더멘탈이지. 네. 법을 바꾸는 것은 그런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 법 자체가 주식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전적인 핵심적인 네. 어떤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주주 환원의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제 생각이고, 이제 오랫동안 그 회사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모든 원인을 상법으로 몰고 있는 것은 네. 너무 좀 과도한 어떤 비난이 아닌가, 네.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국장에 투자를 하다가 지금 서학개미가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고 한 4년 정도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시장으로 옮긴 이유도 박스피에 갇혀서 이 한국 시장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학개미로 돌아선 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주주 환원 정책을 강조를 해서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이런 것이 과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전적으로 될지에 관해서 또다시 또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네.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주에게 환원을 할 것이냐,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쓸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주주 환원보다는 기업 성장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이제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네. 성장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기업의 성향을 봤을 때는, 또는 성장 단계를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성장에 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 이렇게 여러
관세 전쟁이라든가 파고가 넘치는 국제 무역 분야에서 네.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많이 환원을 했다면 네.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상법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보편적인 규정이고요. 네.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정인데요.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미국의 델라웨어주라고 하는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을 두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상법 개정안처럼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가진 성문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계신 분도 있고 네. 저는 이제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에게까지 적어두었다라고 하더라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내용은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를 좀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일 뿐이지 네. 그것이 규범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네. 이에 반해서 뉴욕주 회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회사의 장기적 이익, 단기적 이익을 다 고려해서 네. 결정하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서는 주마다 좀 성격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보다도 또 판례가 굉장히 중시가 되는데 예. 이와 관련된 그런 판례들은 어떤 식으로 내려집니까?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판례는 꽤 있습니다만은 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는 소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소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회사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 이제 그걸 가지고 공개 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큰 의미가 없이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폐쇄 회사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폐쇄의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가 되게 되면 거의 평생을 그냥 네. 주주이면서 이사로서 행동하는 이런 회사가 이제 있는데 그걸 폐쇄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전제가 상장회사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이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장회사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사의 행동을 바로잡거나 이사를 징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 네.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의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니까. 상장도 되지 않았고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시장이 개입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네. 개입할지도 모르고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네. 이제 어떤 일종의 규범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폐쇄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주주환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뭐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네. 어찌됐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저는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제 생각합니다. 개편. 예,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기업이 일정한 규모가 돼가지고 네. 기업의 오너가 연루해서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상속을 해야 될 이제 시점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덩달아서 상속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 많아지죠.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렇겠죠. 성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속세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주가 부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오너가 있는 현실 인정을 해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시쳇말 오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너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너가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네. 그 소유 경영 체제를 전제로 깔고 이 어떤 세제를 만드는 것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는 제대로 워킹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지나치게 대주주 편향적인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주주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네. 오너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보게 되면 그런 스타트업도 또 일정 단기가 지나게 되면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가를 누르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대주주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배주주에 대해서 편향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전 세계 1등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 이런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서 배당주를 투자할 만한 유인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이런 정책이었고 그런 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한다는 상황에서 각 회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당을 높이라 이건 또 약간 거리가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각 기업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코를 꿰서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쪽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인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세제 혜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 회사의 혁신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상법 조문에 들어오는 것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이렇게 규정이 들어 있는데요. 회사하고 주주 이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모든 주주도 일률적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도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데서 별 의미가, 그러니까 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회사하고 주주 사이에 생각이 다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의 영업을 잘해서 수익이 10억이 났습니다. 이 10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네.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에 소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회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 가게 될 것인데 네.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주처럼 인내심이 적은 주주들이 많은 경우인데 그런 인내심이 적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왜 나의 이익은 무시했느냐 네. 라고 해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네. 이사로서는 그 소송을 막다가 보면 굉장히 큰 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유능한 자가 이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회사의 영업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될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법이 이렇게 고쳐진다고 해서 주주들이 당장 회사 투자하지 말고 배당 주시오 하고 소송 걸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네. 이 소송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 주된 이유는 네.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 여러 PF라든가 펀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뭐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사들에게 이게 유형 또는 무형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많이 시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네. 거의 로펌을 먹여 살릴 정도로 네. 소송이 난무하거든요. 네. 소송이 공격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서도 막 소송이 굉장히 양쪽에서 다 변호사를 써야 많이, 되니까요. 굉장히 네.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염두에 두면서도 네. 이 법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 두 주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구하고 법원을 찾아가고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뭐 내가 가진 주식 팔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팔고 시장에서 팔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어느 회사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경영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도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너 나한테 잘한 건 뭐 있느냐 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자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를 보호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궁극적으로 이 상법의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로펌을 먹여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 상당히 모호하다 법조항이. 이제 이 상법 조문에 보면 네.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서 가지고 총주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총주주의. 세 번째는 이사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화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 주주. 그래서 애매하네요. 이 세 개 용어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가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모호합니다. 근데 아마도 총주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전체 주주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네.
올 쉐어홀더즈가 될 것인지 네. 이런 약간 좀 그러네요. 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 이걸 수범자라 하는데 네. 수범자에게 가급적이면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법원을 가게 될 것이고 법원을 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로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단어가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안에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개정안을 좀 고치자 이런 주장도 가능하실 텐데 그런 주장은 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 이제 정말 야당에서 10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은 크게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당의 이정문 의원안이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통과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에 반해서 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법이 그동안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부하고 여당 측에서 만든 안이 자본시장법 속에 이런 내용을 넣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상을 가지고 이 상법 개정안은 크게 보아가지고 처리하는 아주 막 거시적으로 그냥 이 어떤 파리를 잡기 위해서 마치 그냥 엄청난 큰 바구니를 들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비해서 자본시장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핀셋으로 그냥 쪽집게처럼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하자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좀 이 두 가지 법안이 균형 있게 논의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민주당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정부 여당 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모양이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방향으로는 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신 모양이죠? 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주요한 조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본시장법의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여러 뭐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합병했을 때 합병 비율을 예전에는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산식을 적어뒀습니다. 네. 주가를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며칠 주가를 기준으로 해 그걸 그렇죠. 뭐 나누면 산식이 있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것 이외에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가 네. 뭐 로펌인도 될 수 있고 회계법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의견서를 첨부를 하자는 거죠. 네. 왜냐하게 되면 어떤 그 산식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왜냐하게 되면 그 어떤 주가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는 전문가의 어떤 의견서를 첨부한 이런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회사 쪽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의견을 첨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평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 그룹이 속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보면 이제 여러 분들이 논의를 하고 또 굉장히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비판이 됐던 것이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했을 때 그때 중복 상장의 그렇죠. 경우에 분할되기 전에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랬죠. 지금은 이제 분할해서 상장이 되면 상장될 당시에 발행되는 신주 일부분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이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법하고 자본시장법을 구분해 보면 상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게 큰 소쿠리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파리 잡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고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네. 핀셋으로 이렇게 쪽집게처럼 개선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법에 적어두고 있지 않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탈법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점을 이제 염려하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양자의 법은 그러한 장점과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 한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적은 것을 먼저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자본시장법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좀 잘못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좀 개선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상법전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시기적으로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떤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명제는 참인데 법학적으로는 거짓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제 법인입니다. 회사는 법인이고 그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법학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인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인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그렇죠. 법인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주가 낸 돈을 가지고 작출한 돈을 가지고 회사를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보면 이 주주는 회사의 경제적, 추상적 소유자이지만 법률적 소유자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의 주주입니다. 이 펜의 주인입니다. 이 펜의 주인이면 제가 이 펜을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하면 설령 펜에 좀 양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막 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부셔도 또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부셨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욕은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라고 하게 되면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버리거나 부셔도 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주는 회사에 와가지고 이 회사 집기를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하게 되면 형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라고 법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열 교수님 상법 개정안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